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014년도 지방직 9급, 지방직 9급 해설을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국가직 9급을 다뤘었습니다. 지방직 9급 보시면은 첫 번째 행정벌입니다. 행정벌. 전통적 의무행확보수단에는 행정강제하고 행정벌하고 두 개가 포함되죠. 행정벌에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포함되는 거고, 우리가 주로 논의가 되었던 통고처분에 대한 문제는 행정형벌 쪽입니다. 행정형벌 쪽이에요. 벌금을 가름하는 겁니다. 벌금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벌금과 과태료의 중간 단계로서의 범칙금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 어디 소속이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행정형벌 소속이 되는 겁니다. 어떤 행정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가할 것인가, 행정형벌, 행정질서벌이죠. 질서벌을 가할 것인가, 형벌을 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행정질서벌을 과한다, 교육을 받으라고 했는데 교육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과태료 부과되죠. 또 우리가 자주 봤던 걸로는 진료 과목 글자 크기 제한, 간판에서 진료 과목의 글자 크기를 2분의 1로 줄여라 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으면 또 과태료가 부과되죠.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서 직접적으로 행정 목적을 침해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행정 목적 침해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 확보하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간접적인 행정 목적 침해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얘는 직접적인 행정 목적의 침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어느 정도면 간접적이고 어느 정도면 직접적일 것인가, 그래서 과태료로 행정질서벌을 부과할 것인가 형벌을 부과할 것인가, 당연히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근거 있는 대로 가겠죠. 그것은 입법자가 정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맞는 얘기고요. 지방공무원이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에 도로법을 위반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의 양벌 규정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된다, 벌금을 부과한다. 지방자치단체를 징역형, 신체 자유를 제한한다, 이런 건 아니겠죠. 벌금을 부과하는 것도 당연히 양벌 규정, 형벌에 포함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자치사무입니다. 자치사무. 반대의 문제로 어떤 게 있었어요? 국가사무가 위임되었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기관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라고 하게 되면 지자체장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국가한테 형벌을 부과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 있어서는 양벌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한테는 적용될 수가 없다,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은 이거는 자치사무입니다.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한테 벌을 부과하는 겁니다. 이건 가능하죠. 이건 가능합니다. 그러면 단체위임 사무는 어떻게 될까요? 단체위임 사무 문제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실무적으로 단체위임이라는 게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아예 없었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몇 번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박균성 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위임 사무도 역시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행위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자치사무와 동일하게 취급하시고요. 단체위임 사무라고 하게 되면 양벌 규정 적용이 지방자치단체한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대해서 항고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 통고처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통고처분은 별도의 규정이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가능한 것이고, 범칙금을 부과하는 거, 이때 항고송을 제기하냐? 이게 이제 벌금이잖아요. 벌금. 그죠? 어떤 급부 하명을 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처분이다라는 부분은 논란이 될 수 있지만 항고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라는 부분에 논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어쨌든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서 불복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상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고의 과실이 없으면 이제는 과태료 부과가 안 되는 것이죠.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7조 아주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7조에 지금은 고의 과실을 요구하고 있고, 같이 비교할 것은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다음 문제입니다. 방금 전에 어떤 학생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안 오신 분들은 다 그런 거였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국가직 시험을 여기 와서 이제 하품 모의고사를 봤는데 계속 100점을 맞아서 이 베이직을 안 듣고 어드밴스드만 듣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안 오신 분들이 다 100점이 나와서 안 오시는 분들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100점도 못 맞는데 안 온다.
그럼 빵점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렇죠? 네. 100점을 맞기 때문에 안 온다. 그러면은 일정 기간의 제한 범위 안에서 용인될 수가 있습니다. 일정 기간의 제한 범위가 지나는 순간 다시 구급 시험을 모의고사를 봐도 다시 100점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때 되면 다시 올려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뭐 가장 바람직한 건 그냥 앉아 있는 게 최선입니다. 그냥 앉아 있는 게. 사인의 공법행위,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행정 주체뿐만 아니라 행정 객체도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청권, 신청, 신고, 신청입니다. 신청권은 행정청의 응답을 구하는 권리이며 신청된 대로의 처분을 구하는 권리는 아니다. 우리 판례 표현에 따르게 되면 뭐라고요? 단순히 응답을 구하는 권리이다. 단순히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고 신청에 따른 인용이라는 만족적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신청에 따른 인용이라는 만족적 응답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실체법에 따른 처분을 해달라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되면 절차적 권리가 아니라 실체적 권리로 아예 전환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행정개입 청구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죠. 행정개입 청구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청에 따른 인용이라는 만족적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이겁니다. 신청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 이게 바로 인용이에요. 따른과 대안, 대안과 따른과 대안, 대안과 따른과 대안은 다른 겁니다. 대안이라는 것은요, 그거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처분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이 없는 것인데 따른 하게 되면 신청한 대로 하는 처분이에요. 여기에는 표현 신청된 대로의 처분, 요게 원래 이름이 신청에 따른 처분이에요. 신청에 따른 처분. 이런 표현은 안 씁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신청에 따른, 이건 상당히 거친 표현입니다. 처분이 기속행위일 때는 이건 뭐 이렇게 굳이 볼 필요가 없고 신청을 했던 그 처분이 이거예요. 신청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기속행위일 때 행정청은 신청에 대한 응답 의무를 지지만은 재량행위일 때는 응답 의무가 없다. 아닌 거죠. 여기서 응답 신청권, 응답 의무라는 것은요, 응답 신청권 인정되면 응답 의무도 인정되는 거예요. 두 개는 완전히 또이또이입니다. 완전히 또이또이예요. 실체적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익보상이란 건 필요 없습니다. 권리와 의무가 절차적 권리와 절차적 의무는 그냥 완전히 또이또인데 그러면 이제 신청권으로 봐도 되는 겁니다. 그래 비교했을 때 기속행위라고 하게 되면 인정되고 재량행위라고 하게 되면 인정 안 되는 건 이건 행정개입청권이에요. 행정개입청권입니다. 재량행위라고 하게 되면 무하자 재량청권만 인정되는 것이지 실체법적 공권으로서 특정 처분의 발령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개입청권 인정될 수는 없잖아요. 예외적으로 재량이 연호축될 때나 될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위에 거랑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대로. 이게 만약에 신청한 대로의 처분을 구하는 것이라면 행정개입 청구권이라면 신청권이 그러면 밑에 말이 맞을 수가 있는 거죠. 재량행위에서는 행정개입 청구권이 안 되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건 단순히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응답 의무는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는 경우에는 거부행위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 판례 입장이죠. 판례는 뭐라고 했냐? 행정청의 공권력에 행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권의 행사에 대한 신청이 있어야 되고 공권의 행사에 대한 신청이 있어야 되고 거부가 법률관계 변동을 발생시켜야 되고 세 번째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되고 공권의 행사에 대한 신청, 그 다음 거부가 법률관계 변동을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은 거부 처분의 성립의 요건으로 보고 있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 되는 것이고요. 거부가 절차적 권리로서의 신청권을 실현시킨다는 점에서 응답한 거죠. 응답한 거니까 실현시킨다는 점에 있어서 권리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처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이 되는 거예요. 신청권 없으면 거부나 부작위는 처분이 될 수가 없죠. 사인의 공법상의 행위는 명문으로 금지되거나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그에 의거한 행정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자유로의 처리나 보정이 가능하다. 그렇죠? 가능하죠. 이건 우리가 사직원 수리에서 많이 봤었습니다. 의원 면직 처분에서 봤던 내용이죠. 뭐 다른 판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인의 공법행위는요,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당연히 철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법규명령입니다.
국가기관이 제정한 행정입법의 산물을 우리가 명령이라고 하게 되고, 명령 중에서 법규범으로서의 성격, 법규성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법규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저거는 공권력 행사입니다. 공권력 행사니까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될 수가 있는 친구가 되죠. 행정규칙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예,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지금 여기서는요, 일반적으로 조례는 법규명령으로 보긴 하는데 지금 여기서 표현한 것은 국가기관의 행정입법과 자치법규를 딱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구분하고 있어요. 구분하고 있어서 요거는 국가기관이 만든 거 시행령 시행규칙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지방자치법 22조 단서 얘기하는 거죠. 지방자치법 22조 단서에서 권리제한 의무부가 벌칙조례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위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위임이 있어야 된다. 상위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법률 유보 이렇게 되는 거였죠. 법률 유보. 완화된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권리제한 의무부가. 예, 그래서 조례 같은 경우에는요, 포괄적 위임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위임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벌칙 조례는 뭐 끝내 결국은 포괄적 위임이 인정이 안 되겠고요. 국회 전속적 입법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의회 유보라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국회 전속적 입법사항 이거는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법률사항 말하는 거예요. 법률사항. 법률사항이라고 해서 위임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법률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의회 유보 원칙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해 봐야 돼요. 의회 유보 원칙이 적용이 되면은 그건 법률로만 되는 것이고, 예, 그렇지 않으면은 위임이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가능할 수 있어요. 법률로 정하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법률에는 위임 명령, 위임 입법이 포함되는 거예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하며 입법자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도 법규 명령에 위임될 수는 없다. 예,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서 위임하면 문제 없죠. 구체적 위임이라고 하게 되면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법령의 위임 관계는 반드시 하위 명령의 개별 조항에서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의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 상위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지만 하위 법령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상위 법령에는 무조건 위임한다는 말이 있어야 돼요.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엄연히 위임을 했는데 밑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서 상위법 법률 몇 조라거나 아니면 시행령 몇 조라거나 어디서 위임된 사항을 지금 여기서 정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긴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요, 이 상위 법률에서 내려온 친구, 시행령에서 내려온 친구, 근데 여기서 상위 법률에서 말하니까 5조 거, 17조 거, 56조 거를 내용상 한 번에 정해야 되면 어떻게 해요? 한 번에 정해야 되면 여기 이거 뭐인 거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위에서 내려줬으면 된 거고요. 내려준 거를 그냥 다 통합해서 밑에서 시행규칙 만들어도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어디서 내려온 거다라고 출처를 밝혀도 좋고 안 밝혀도 큰 문제는 없고, 다만 위에 수권법률에는 내린다라는 위임 규정이 있어야 하는 건 그쪽이에요. 그쪽. 근거법률의 벌칙에서 형벌의 종류와 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것을 명령으로 정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네, 허용이 되죠. 지금 방금 뭐라고 했어요? 위에서 이거 얘기하면서 권리제한 의무부가 조례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 위임이 된다고 했어요. 포괄적 위임이. 벌칙 조례 같은 경우에는요, 구체적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구체적 위임이. 그 말은 뭐예요? 위임이 된다는 말이잖아. 그치? 구체적 위임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위임이 된다는 말인 거잖아요. 위임이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이어야 된다라고 해서 엄격하게 봤다라고 해서 위임이 안 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포괄적 위임이 안 된다는 겁니다. 포괄적 위임이. 그러니까 형벌법규도 위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형벌법규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입니다.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 음반 비디오물 게임에 관한 법률상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게 맨날 우리가 보던 그 불법 게임물이잖아요. 불법 게임물 발견한 경우에, 그리고 관계행정청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 폐기한다. 수거도 즉시강제, 폐기도 즉시강제 이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시간상, 성질상 어느 쪽에 해당해요? 성질상 선생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죠. 판매하지 마세요. 그럼 딴 데 가서 판매할게요. 그리고 도망가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질상 의무를 부과할 수 없어서 즉시강제가 되는 것이고, 헌법상 영장주의
와 피해 최소성의 요건을 위배하는 과도한 입법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그렇지 않고요. 어, 그러니까 영장주의라고 하게 되면요, 지금 즉시강제죠. 즉시강제 행정조사 중에 강제조사 이와 같은 강제 처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 영장주의가 적용되냐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적용이 된다고 했죠. 형사사법적용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 공권력 작용 다 영장주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장주의가 적용될 수 있는 건 맞는데, 근데 형사사법작용에서도요, 거기도 예외를 인정해요. 거기도 예외를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이겁니다. 법관의 영장을 받아가지고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쪽도 예외가 인정되는데 우리 쪽이 예외가 인정이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어느 쪽이 더 침익적이에요? 형사작용하고 행정작용하고 형사작용이 더 침익적이잖아. 근데 거기도 예외가 인정되잖아. 거기도.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예외가 인정될 수 있죠. 100% 예외가 인정되는 게 바로 즉시강제입니다. 즉시강제. 그 다음에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한 자를 상대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단기간의 동행보호를 허용한 구사회안전법상의 동행보호 규정은 사전영장주의를 규정한 헌법 규정에 반한다. 단기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긴급하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니까 긴급하고 단기간이니까 비례원칙 위반도 아닌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긴급하다. 위험이 아주 현저한 사람이에요. 아주 긴급해요. 그럼 영장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영장 받을 수가 없죠. 영장 받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위에 있는 즉시강제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영장 받아와가지고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 친구가 가서 또 누구 찔러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후에도 이건 많이 나왔던 얘기죠. 이 문제가 좋은 문제네요.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 줬습니다. 영업소 폐쇄 명령인데 자꾸만 영업소 폐쇄 처분, 폐쇄 조치 막 이렇게 잘못된 폐쇄 조치 막 이렇게 잘못된 표현을 쓰는 문제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그런데 여긴 정확하게 75조에 따른 영업소 폐쇄 명령했고요. 근데에도 불구하고 폐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폐쇄를 안 하고 있고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라고 하게 되면 폐쇄 조치를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는 즉시강제다? 그렇지 않죠. 식품위생법 79조에 있는 거. 얘 같은 경우 직접강제죠. 직접강제는 개별법의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고 분명히 저기서 폐쇄 명령이라는 사전 의무부가 하명 처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를 부과했으니까 강제집행 쪽입니다. 손실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적법한 조치에 자발적으로 협조를 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 국가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되면서 11조의 2에 보상 규정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행정상 강제 집행입니다. 방금 즉시강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면 얘는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는 대강이직이죠. 나를 자꾸 강제하면 난 대강이직해버릴래. 대강이직. 대집행이고요. 강제징수고요. 이행강제금이고요. 직접강제입니다. 대강이직. 건축법상의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헌법 제13조 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을 한다. 이중처벌이 아니죠. 이것도 전에 한번 나왔던 얘기네요. 우리 건축신고에 대한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축신고에 대한 수리거부의 처분성을 인정시켰어요. 근데 신고를 했는데 수리거부를 했죠. 수리거부를 했으면 상대방 행정청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무신고 건축물로 인식하고 있죠. 무신고 건축물이면 이건 불법 건축물이에요. 불법 건축물.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무허가 건축, 무신고 건축 똑같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둘 다 불법 건축물입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했냐면 여기다가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처벌, 그 다음에 시정명령, 철거 의무를 부과하는 시정명령 들어간 다음에 그 시정명령을 불이행을 하게 되면 다음 단계로 관할사업제한, 이행강제금 이렇게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도 좀 똑같은 거예요. 여기 불법 건축물 바로 벌금 부과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벌금 부과와 함께 철거명령 불이행하면 관할사업제한, 이행강제금, 행정대집행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이건 너무 많이 다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요건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요건 자체가 저건 부작위 의무 위반입니다. 이건 자기 의무 불이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건 자체도 아예 다르고 목적 비교한다고 할지라도 형사처벌은요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응징하는 것이고 이행강제금은요 이건 부가처분이 목적이 아니라 계고가 목적이죠. 계고가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목적과 요건과 완전히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이중처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부작위 의무나 비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한 강제집행 수단이기 때문에 대체적 자기 의무의 위반인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가 없다. 이건 이행강제금의 본질적 성격으로부터 비롯된 문제는 아니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했죠. 지금 같은 경우엔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80조 시정명령 불이행이잖아요. 시정명령 불이행. 안 그렇다면 벌써 이미 위헌 결정 나와서 없어져 버렸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은 이제 모든 의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모든 의무 그냥 그래 처리하시면 되고요. 구토지수용법상 피수용자가 기업자에 대해서 부담하는 수용 대상 토지의 인도 의무에는 명도도 포함되고 이러한 명도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대집행법상의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이 인도 명도의 표현을 자꾸 막 왔다 갔다 거리니까 뭘 말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냥 정식으로 접근해 들어가게 되면요. 인도라고 하게 되면 인도에는요 토지 인도, 건물 인도 이렇게 둘 다 포함이 되는데 건물은 명도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건물은 이걸 거꾸로 쓰신 분도 계셔가지고 그렇긴 한데 건물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 건물 갖고 생각해 보세요. 건물 안 나가버리면 어떡할 거야, 그죠? 안 나가버리면 점유를 해제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대체적인 자기 의무가 되는 것이고요. 그 의무자의 신체의 실력을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직접 강제 대상이지 행정 대집행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에서 체납자에 대한 공매 통지는 한 곳에 해당이 되지 아니한다. 맞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거는 뭐야? 처분 절차죠. 공매 결정은요 내부행입니다. 공매가 처분이죠. 저건 대리라고 했습니다. 대리. 그에 따른 법적 효과는요. 이거는 의무자하고 그 경락자 사이에 사법상 계약이 성립됐다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사법상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따라 뭐 반짝반짝하네. 행정 절차와 관련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두 개를 꺼서 반짝반짝하군요. 두 개를 끄니까 눈이 부셔. 행정청이 구관광진흥법 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종전 유원시설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상에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것도 많이 나왔던 얘기죠. 지위승계 신고라고 했습니다. 지위승계 신고는요 유효한 양도계약 체결이라는 실질적 요건이 포함되는 것으로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며 그 수리는 처분이다. 그 다음 수리의 의미는 우리 판례에 따르게 되면요 영업자의 변경을 의미한다. 영업자의 변경을 의미한다. 그 얘기는 양도인과 양수인 쪽 모두 다 권리관계의 변동을 발생을 시키게 된다. 양쪽 다 뭐라고요? 직접 상대방이다. 양쪽 다 직접 상대방이다. 그래서 사전통지 의견 제출 같은 경우엔 당사자 등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당사자는 직접 상대방이죠. 그 다음에 등은 뭐가 되는가? 등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 절차에 참여시킨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이죠. 얘는 그냥 아예 당사자입니다. 아예 당사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침익적 처분이기 때문에 양도인에 대해서 사전통지 의견 제출 거쳐야 되는 게 맞았었습니다. 불이익 처분을 하면서 행정청과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청문 절차를 배제하기로 하였다라고 하더라도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도 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외 사유는 뭐예요? 예외 사유는 긴급재판 곤란 포기입니다. 긴급재판 곤란 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들끼리 합의 보는 건 긴급재판 곤란 포기에 해당 사항이 없단 말이에요. 21조 4항, 22조 4항에 해당하는 거죠. 행정절차법 21조, 22조 4항, 4항에 해당하는 예외사유 긴급재판 곤란 포기에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부가처분에 앞서 보낸 과세예고통지서에 납세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납세고지서 이게 이제 처분 나오는 시점이죠. 고지납부 방식으로 처분을 하고 있네요. 고지납부 방식, 신고납부 방식이랑 비교하시고요.
그 기재 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다면 이후 제시하자는 치유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요건 이제 좀 재밌는 건데요. 이 표현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문제 나왔었냐면, 이 고지서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니다. 독촉도 독촉, 계고도 계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니다. 전후 송달된 문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이 앞에서 예고 통지서가 날라왔고, 예고 통지서에 첨부된 서류 안에 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더라 이겁니다. 근데 정작 고지서가 날라왔을 때는 일부 내용이 누락되어 있었더라 이겁니다. 이러면 전후 송달된 문서를, 첨부된 서류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알 수 있으면 충분한 겁니다. 보통 우리가 하자의 치유라고 하게 되면 말이에요. 하자의 치유는 처분이 나온 다음에 사후적 요인에 의해서 그 위법성이 치료받게 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해요. 뭐냐면 얘 같은 경우 이게 이렇게 안 볼 이유는 없는데 좀 특이해요. 뭐냐면 처분이 나오는데 그 앞쪽에 이게 있었잖아. 앞쪽에 있었잖아. 사후적 요인이 아니라 사전적 요인에 의해서 하자가 치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만 꽂고 딱 보면 고지서에 일부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유 제시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앞에서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 줬으니까 이건 이상하게도 사전적 요인에 의한 하자 치유인데요. 이걸 부정할 이유가 없어요. 부정할 이유가 취지상. 그래서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그런 식의 상황이에요. 사전적 요인에 의해서 하자의 치유가 인정된 케이스. 전후 송달 문서 종합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전후 송달 문서 위협하지 않다. 도로법 25조 3항에 의한 도로구역 변경 고시의 경우에는 행정처자법상의 사전통지나 의견 청취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미친 거죠. 그렇죠? 도로구역 결정, 도로구역 변경 결정, 이건 뭐예요? 이거는 물적 행정행위로서 일반 처분입니다. 일반 처분이란 말이에요. 불특정 다수인한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도로입니다라고 확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뭐 여기가 도로입니다라고 했을 때 관련되는 사람이 정해져 있냐 이거야. 그건 아니란 말이죠. 불특정 다수인한테 어떻게 사전 통지를 합니까? 할 수가 없는 일이라 이거죠. 선결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실강이 촬영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인강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방직 9급에 대한 해설에 앞서서 진행된 국가직 9급에 대한 해설을 먼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이 된 지금 학생들이 거의 겹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미 설명된 부분을 계속 중복해서 완전히 똑같이 다시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여서 일부 스킵되는 상황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가직 9급부터, 안 그래도 풀어야 되는 문제니까 그거부터 먼저 보시고 나서 지방직 9급으로 넘어오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결 문제 먼저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먼저 해결해야 되는 문제, 주로는 법원의 재판이죠. 법원의 재판. 그래서 법원의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문제가 필수적인 문제여야 돼요. 그리고 먼저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과연 무엇일까? 보통은 이제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에 대한 논의죠. 그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내용이 바로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인 겁니다. 행정에 대한 심사. 내용은 위법심사와 효력심사 두 가지가 존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원은 민사법원과 형사법원 두 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행정법원으로서 권한없는 법원, 당사자 소송의 수소법원의 문제가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당사자 소송의 수소법원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되면은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국가배상 청구, 결과제거 청구 이런 것들이 학설에 따르면 당사소송이잖아요. 지금 우리 그런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선결 문제 얘기할 때. 그리고 행정소법 개정안에 따라도 당사소송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사소송의 문제가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는 있는데 나온다고 하더라도 민사법원과 똑같이 취급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취급하면 됩니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이 얘기는 선결 문제가 효력심사라는 거죠. 효력심사에는 취소 사유의 효력 부인과 그 다음에 무효 사유의 효력 확인과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민사법원은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판결할 수 있다. 무슨 사건이죠? 민사법원인데 효력심사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이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는 취소 사유죠.
예, 그러면 이게 위법 심사 문제일까 효력 심사 문제일까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 절차에 의해서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 효력 심사네요. 부당이득, 효력 심사에 대한 문제네요. 그러면 취소 사유니까 효력 부인을 해야 되는 거야. 효력 부인을. 그래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느냐? 민사법원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럼 얘는 이 처분의 효력의 존재를 자신의 판단의 구성 요건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처분은 존재하는 것이고요. 법률상 원인은 있는 것이고요. 부당이득은 성립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각 판결이 나올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민사법원은 국가배상 청구서 또다시 민사입니다. 민사인데 국가배상입니다. 국가배상이라고 하게 되면 선결 문제가 뭐다? 예. 손해발생의 원인 행위가 행정행위입니다. 손해발생의 원인 행위가 행정행위가 아니면 뭐 아무 문제 없어요. 아니면 거기에는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게 아예 없기 때문에 행정행위 외행정작용은 아예 그게 없죠. 예,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손해발생의 원인 행위가 행정처분인 상황이 전제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의 선결 문제는 위법심사입니다. 위법심사.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아니죠. 그럼 뭘 봐야 돼요? 예, 구성요건적 효력을 적법성 추정의 힘으로 보면 이 말이 맞는 거고요. 유효성 추정의 힘으로 보게 되면 이 말이 틀린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유효성 추정의 힘이 동설판례 입장이죠. 따라서 적법 위법에 대한 심사 부분에는 구성요건적 효력이 아예 미치지를 않습니다. 미치지를 않으니까 그로부터 자유롭고요. 구성요건적 효력에 저촉됨이 없이 그 처분의 위법 심사를 민사법원은 국가배상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형사법원은 선결 문제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예, 요건 뭐냐면 저는 있다예요. 저는 있다인데 판례는 없다입니다. 판례는 없다. 그러니까 뭘 기억하냐? 판례에 따르게 되면은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똑같이 본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위법 심사는 둘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효력 부인은 둘 다 할 수 없는 거고요. 효력 확인은 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판례 스타일. 하지만 학자 스타일, 학자들의 스타일은 형사소송에는 아예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건 없다. 그런 건 행정처분이 들어오면서 이미 무장 해제당하고 들어온다. 이게 학설 스타일이에요. 학설 스타일. 예. 왜냐하면 이거는 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 기다리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먼저 취송을 거쳐와야 되는데 그걸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판례 따르게 되면은 효력 부인은 할 수 없는 게 맞지요. 행정행위 부관이 법정 부관이 아니네요. 그죠? 법정 부관은 그 자체가 법이죠. 규범 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행정 쟁송의 대상이 되는 부관입니다. 매립면허, 공유수면 매립면허 말하는 거죠. 받은 자가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똑같고요. 옛날에는 공유수면 매립법, 관리법 따로 있었어요. 지금은 통합되어 있는데 내용 바뀐 건 없습니다.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공유수면 매립 준공인가 중에 공유수면 매립 끝날 때 준공인가를 하면서 일부 노른자 땅 그래서 간척 사업해서 만들어놓은 매립지의 노른자 쪽 빼먹고 그럼 살찌는데 그치? 그래서 국가 살찌고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서 한 국가 귀속 처분은 뭡니까? 법률효과 일부 배제. 학설은 법률효과 일부 배제의 부관성을 부정하는 견해가 있죠. 저도 부정을 하는데 판례는요. 이것까지 부관. 수정부담은 아니고 여기까지 4개. 그러니까 부담하고 조건하고 기한하고 철회권 유보 기본이고요. 4개 기본이고 특이한 친구 2명 있고 2명은 법률효과 일부 배제 수정부담 2명 있고 수정부담은 누구도 부관이라고 안 보고 이건 그냥 거부처분이에요. 그냥 거부처분이고 법률효과 일부 배제는 판례가 부관으로 보고 그 다음에 요건 충족적 부관이라는 것은 영역이라고 했어요. 영역. 그건 부관의 종류가 아니라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부담과 조건이 들어가 앉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건 법률효과 일부 배제죠. 대표적인 법률효과 일부 배제에 대한 문제고요. 이거는 기타 부관 처리가 됩니다. 부담은 아니니까 기타 부관이어서 독립쟁송 가능성 인정이 안 된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죠.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정당한 기간을 붙이면 주대행정행위의 존속기간이 되는 겁니다. 존속기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당하게 짧은 기간이면 주대행정행위의 갱신기간이 되는 거죠. 갱신기간.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주대행정행위의 갱신기간은 부관의 존속기간이다. 이거예요. 부관의 존속기간이다. 그래서 이 부당하게 물론 이건 지금 종기라는 걸 전제로 깔아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종기, 기한 중에서 시기가 아니라 종기를 전제로 깔고 있고요. 그래서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을 해달라 갱신 신청을 하게 되면 갱신은 해준다. 이거예요. 갱신해준다. 허가는 다시 준다. 주긴 주는데 부가는 바꿀 수 있다. 이거예요. 부가는 바꿀 수 있다. 그게 바로 갱신기간입니다. 갱신기간. 그래서 허가를 안 내주는 거 아닙니다. 연장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은 거부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긴 합니다. 하지만 사정 변경 등 행정 환경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가는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부관의 존속기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주대행정의 갱신기간은 부관의 존속기간이다. 이를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렇죠, 주대행정의 존속기간은 아니고요. 조건의 존속기간, 부관의 존속기간 맞고요.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 부관은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행정청이 종교단체 기본재산 전환 인가를 함에 있어서 인가 조건을 부과를 하고 그 불이행 시에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그 인가 조건의 의미는 철회권 유보이다. 지금 보세요. 철회를 하죠. 철회를 하는 상황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부관 관련성을 맺어보게 되면 부담이 있고 철회권 유보가 있고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철회로 연결될 수 있는 거는 부담이 있고 철회권 유보가 있고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인가 조건에서 어떤 내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지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어요. 어떤 내용의 의무인지 뭘 하라고 하는 것인지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부담이 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이 문제에서. 그리고 뭐라고요? 부관의 내용, 쌍따옴표 안에 취소나 철회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은 철회권 유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쌍따옴표 안에 취소가 들어가면은 그건 철회권 유보고요. 쌍따옴표 바깥쪽에 취소가 들어가면 부담입니다. 철회로 연결되는 건 두 친구밖에 없죠. 수익행정 처분에 있어서 부담을 부과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업무협약, 공법상 계약, 그렇죠? 공법상 계약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에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과할 수도 있다. 그렇죠? 공법상 계약은 법의 근거가 필요가 없고 부관을 붙이는 것도 재량권 행사의 일환이기 때문에 법의 근거가 필요가 없고 앞에다가 계약을 갖다 놔도 되고 안 갖다 놔도 되고 바로 부관을 붙여도 되고 아무것도 다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상관없다. 행정상의 손실보상. 네, 적법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손해전보를 해주는 공법관계에서만 인정되는 특유의 제도이죠. 정비기반 시설과 그 부지의 소유관리 유지관계를 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2항의 전단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은 헌법 제23조 3항의 수용에 해당한다. 수용에 해당하면은 보상을 해줘야 되겠지. 그치?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야가 1항이 있고 2항이 있어. 2항이 전단이 있고 후단이 있어. 1항도 전단 후단이 있어요. 1항도 전단 후단이. 근데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거냐면 65조가 이렇게 있어요. 65조가 있고 1항이 있고 2항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단이 있고 그 다음에 후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했을 때 전단은 U 이렇게 되는 거고 후단은요 교체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저 도시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 시행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쪽은 국가나 지자체 뭐 LH 이런 애들이에요. 그냥 국가 등 이쪽이 되는 거고, 얘는요 국가 등 외예요. 국가 등 외, 그냥 민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민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도시정비 사업을 하면서 정비기반시설 무슨 말? 정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걸 하면서 기반시설이 뭐야? 기반시설이 여기 나와 있는 기반시설은 도로, 상수도, 하수도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기반시설.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것들을 뒤집어 엎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또 새로 만들어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새로 만드는 거
원래 있었던 도로나 상하수도를 깨버리고 그 다음에 교체하는 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이항의 전단 그럼 이쪽이 되는 거야. 근데 얘하고 내용 똑같아요. 얘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민간 쪽이어서 수용이다 이렇게 해보는 거야. 민간 쪽이 수용이다. 이건 수용당한 거다.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에 새로 만들면 그 사업 시행자가 도로 같은 걸 새로 만들죠. 그러면 국가 등이 소유권을 그냥 갖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소유권이 그 도로에 대한 소유권이 국가 등에게 귀속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얘는 만약에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근데 도로를 새로 놓으면서 이 부분은 뭐예요? 이 부분은 없애는 거예요. 없애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원래 있었던 도로의 가격 있죠? 가격, 만드는 가격. 가격이 새로 놓는 도로가 이 가격이 만약에 50%야. 50%라고 하게 되면 이 도로의 50%만큼은 사업 시행자가 가져가요, 소유권을. 가져가고 이거 새로 만든 거 있지? 새로 만든 건 또 국가 등이 가져가요. 이건 그냥 서로 맞바꿈이에요, 맞바꿈. 그러니까 맞바꿈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언급이 안 된 거고 이게 이제 국가 등한테 소유권이 바로 귀속된다고 돼 있단 말이야. 내가 도로 놨는데 내 땅인데 제가 갖는단 말이야. 가기 때문에 수용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보상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냥 갖고 있든지 갖고 있어봐 한번 어떻게 되나. 도로하고 상하수도하고 자기가 갖고 있으면 그거 관리 못 해가지고 문제 발생하면 자기가 다 손해배상해야 된다니까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 보상 필요한 수용이 아닙니다. 보상 필요한. 우리 항상 했던 얘기 생각해봐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하면서 도로를 개설하고 진입로를 개설하고 기부 체납을 하도록 조건을 붙이잖아요. 문제가 돼요? 문제가 전혀 안 된다고요. 앞에다가 도로 놨는데 그 도로 지방자치단체한테 안 주고 지가 갖고 있으면 지가 손해배상 다 해야 됩니다. 주는 게 유리하다고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보상이 필요한 수용은 아니다. 법률 3782 하천법 개정법률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사법상 권리고 그에 관한 쟁송도 민사소송 절차에 의해야 된다. 틀렸죠? 지금 이거잖아요. 근거법이 하천법에서 토스했잖아. 일로 토스해가지고 이 특별조치법 공법이지 않습니까? 공법 그죠? 우리가 얘기할 때 이와 같은 손해 발생의 원인이 공법적 원인, 그 다음에 그 권리가 인정되는 근거법이 사법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권리가 인정되는 배상 청구권, 보상 청구권, 뭐 이게 회복 청구권 이런 거에 권리가 인정되는 근거법이 사법. 그러면 원인을 기준으로 하면은 공권 당사소송, 결과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사건 민사소송 이렇게 될 건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보상 청구권의 근거가 되는 법 자체가 공법. 그러면 원인도 결과도 공법이라고요. 원인도 결과도 공법이면 당연히 공권이고 당연히 당사소송이 되는 것이죠. 헌법재판소는 구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점 구역의 지정으로 일부 토지 소유자에게 사회적 제약 얘가 누구예요? 일부는 저거는 나대지 그죠?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었다. 공용제약에 해당한다. 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23조 사망의 문제다라는 거죠.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 보상 규정을 둬야 하는 텐데 두지 않는 것은 위헌성이 있는 것이고 헌재가 이렇게 봤죠? 이렇게 본 것까진 틀린 말이 아니야. 근데 이 위헌이라는 게 23조 3항에 위반돼서 위헌이라고 말한 게 아니었단 말이죠. 걔네들은 23조 1항과 37조 2항에 위반돼서 재산권의 본질적 영역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말을 한 것이지 비례원칙 위반이었어요. 비례원칙 위반. 불가분 조항인데 23조 3항에 있는 보상 규정은 그 재산권 제약의 제약 규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 조항인데 왜 떼놨니? 이렇게 해서 그래서 위헌이다. 23조 3항 위반이다. 이래 말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헌법재판소는 분리론이잖아요. 3항 문제가 아닙니다. 보상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입법자가 입법 정책적으로 정할 사항이라고 결정을 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빨리 보상 입법을 하라고 했어요. 보상 입법을 하라고 했는데 위헌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고 뭘 내렸었습니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었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이 보상 입법의 기준과 내용은 입법자가 알아서 정할 문제다 했는데 나중 때 매수 청구 규정이 들어오고 보상 규정이 들어오진 않았었죠. 근데 이런 걸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과거에 그린벨트가 묶인 게 있었어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린벨트 현재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 때 그린벨트 묶을 거예요. 장래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위헌 결정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위헌 결정. 위헌 결정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도시계획법 그린벨트의 근거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와버리게 되면은 이거 아시죠? 위헌 결정의 소급표는 과연 어디까지 인정될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당해 사건, 그 다음에 동종 사건, 그리고 병행 사건, 그 다음에 일반 사건 여기까지죠. 일반 사건에서 불가증력이 발생하지 않은 거, 발생한 거 여기까지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소급표 어디까지 인정돼? 위에서부터 4개까지 이렇게 인정되고 한 개 빠져나가고 얘는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를 생각해봐요. 얘하고 얘가 어느 쪽이 아니면은 밑에 이미 불가증력이 발생했다. 저거는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군관리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용도 지구 지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 일반 처분이잖아요. 물적 행정에서 일반 처분이야. 일반 처분이니까 효력은 언제 발생을 하게 돼? 효력은 5일이죠. 5일이 됩니다. 방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한 학생이 어드밴스드 되는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해요. 이건 뭐예요? 이러는 거야.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이건 뭐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많이 했잖아. 막 이게. 왜요? 그래서 난 왜 헷갈렸는지 알아. 어디서 나온 얘기야? 그러니까 행정학 시간에 나온 거래요. 김만희 선생님 수업인 것 같아. 딱 그 PPT의 그 색깔을 보니까 김만희 선생님 화려하시잖아, 그렇죠? 막 빨간색, 노란색 막 들어가 있어. 그렇구만. 근데 행정학의 법령 설명하다가 얘기가 나왔나 봐. 나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도 풀고 판례도 보고 뭐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분명히 설명을 다 했는데 또 이렇게 치면 뭐지?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뭡니까 이거? 저거 지금 얘기하는 거 고시나 공고의 방식으로 처분을 했다라고 했을 때 효력이 며칠 뒤에 발생하는가 하면은 행정절차법 제15조 3항이 적용되면 14일, 그 다음에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조를 적용시키게 되면 5일. 그래서 우리가 일반 처분은 5일, 그 다음에 개별 처분의 고시공고는 14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게 이름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그러는 거야. 옛날에는 사무관리 규정이었었고요. 사무관리 규정. 그 다음에가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었어요.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됐고, 최근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내용 바뀐 게 하나도 없어. 자꾸 이름 바꾸는 거야, 이름. 이런 거 개명을 허용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헷갈려, 자꾸 사람을. 그거 얘기하니까 5일짜리, 일반 처분 5일짜리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야. 너 많이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구나. 내가 봤을 땐 빨간색이어서 그래. 난 맨날 노란색인데 헷갈렸을 거야. 5일입니다. 5일. 지금 이거는 일반 처분이잖아요. 그럼 5일 뒤에 효력이 발생하죠. 근데 판례가 뭐라고 해? 일률적으로 안 것으로 의지하자라고 했으니까 주관적 제소기간 90일 이렇게 그냥 바로 잡히는 거잖아요. 요 기간이 지나면 여기죠. 요 기간이 지나면 불가증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갔을 때 얘네들 이미 나온 그린벨트들 위헌 결정 나오게 되면요, 얘네들은 그린벨트 제거될 수 있어요. 제거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쪽 주민들이 취소 제기하면 가능하잖아요. 위헌 결정 나왔으니까 소급표 인정되고 법률요법 위반으로 위법해 질 거 아닙니까? 그럼 소송 제기해서 딱 걸서너 위헌이야. 딱 이렇게 들어가면 끝나는 거야. 그냥 이게 걱정되는 거야. 걱정되기 때문에 뭘 못했어? 위헌 결정을 못했지. 위헌 결정을.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가지고 법은 그냥 그대로 둔 거예요. 우선 형식적으로 존속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래 되면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노마예요. 이노마.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게 되면은 그 법이 그대로 존치되는 거 아니에요. 존속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어쨌든 나대지 쪽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또 그린벨트 묶어버릴 거 아니야. 또 묶어버리면 또 거기에 또 나대지 있을 수도 있잖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네가 이 두 개지, 두 개. 예, 두 개니까 이거보단 그래도 불합치 결정이 낫겠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는데 그래 되면 또 이거 지금 나대지 포함되어 있는 개발자 구역 막 묶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뭐 정말 좀 특이하게 막 너무 막 보챘어. 빠른 시일 안에 보상 입법을 해라. 빨리 해야 되는 것이다. 꼭 빨리다. 빨리 한국인답게 해라.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막 빨리 해. 그리고 그때까지만 기다려라. 그때까지만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더 유보하고 있어라. 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와. 이 부분은 따로 결정해서 하지 말라고 묶어버렸었어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는 생업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딱 보는 순간 나오죠. 생활대책이잖아요. 생활대책. 생활보상의 내용에는요. 주거의 문제로서의 이주대책과 그 다음에 상가, 영업의 문제로서의 생활대책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했죠. 그랬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주대책, 생활대책 양쪽 모두 다 뭐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정책적 배려적 측면에서 인정되는 것일 뿐이지 이건 23조 사망의 보상의 범위 안에 포함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일정 규모의 상업 용지나 상가 분양권, 이거 양재동 화훼단지, 그 다음에 우리 옆에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생활대책은 보상의 범위 안에 포함 안 된다고 했습니다.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 마지막. 불용의 형식으로 처분의 기준을 정했을 때 판례 입장은 여기서 좀 이상한 거 하나 있어요. 얘인가? 얘가 좀 이상하네요. 얘가 판례 미친 거 판례 한번 도라이 판례. 구도로교통법 시행규칙 53조 1항 지금으로 치게 되면 91조입니다. 91조고 별표 28이에요. 별표 28. 지금 이런 짓 좀 하지 마. 진짜 이러면 지옥행 열차 정말 특급 열차 탄다니까. 이걸 왜 줍니까? 미친 겁니까? 9는 왜 넣습니까? 8이라고 하지. 이거 지워야지 이거. 지우고 시행규칙 이렇게만 해야지. 아니면 지금 법령을 주든지. 저걸 사람이 어떻게 알아? 사람이. 이건 짐승들이 알고 있는 숫자입니다. 이런 뭐 그지 같은 새끼를 받아 죽여버릴까 보다. 에이, 안 돼요. 이런 짓 하면. 알겠어요? 지옥행 열차 타요. 네.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준, 사무처리 기준, 내용의 행정규칙이죠. 불용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좀 상식적으로 살아라 좀. 불용의 형식 뭐야? 법규명령의 형식이죠.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 내용의 행정규칙, 법규행규입니다. 법규행규. 처분 절차 등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외부적 구속력이 없다. 그렇죠? 법규행규, 법규명령 형식 행정규칙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시행령 시행규칙 차별하고 있죠. 시행규칙은 법규명령이 아니다. 외부적 구속력은 없다. 내부적 구속력만 있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쥐가 뭐라고 했어요? 불용 형식의 처분 기준 이렇게 돼 있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3항은 협의 취득의 보상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을 했어요. 시행규칙이에요. 국교부령이죠. 위임의 범위 안에서 동법 시행규칙 22조는 토지에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들이 없는 상태로 똑같이 취급을 해가지고 그 토지를 평가하고 보상금을 정한다라고 했어요. 법이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형식 시행규칙, 법규명령이죠. 내용 뭐예요? 보상금 금액 정하고 있잖아요. 금액. 그쵸? 그러니까 법규명령이죠. 법규잖아. 법규. 그럼 당연히 법규명령이죠. 근데 이 판례가 이렇게 또 치면 이게 처분 기준이 아니잖아. 그냥 행정입법이라고 해. 이거 법규예요. 시행규칙이잖아요. 이거 법규명령으로 인정했거든요. 판례가. 그러니까 이거 제목이랑 안 맞는 거야 문제가. 미친 겁니다 지금.
죽여버릴까 보다 그냥. 근데 이거 판례도 미쳤어요. 판례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이 밑에랑 똑같은 상황이거든. 내용이 법규명령이어서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서 판례가 이런 말을 했다. 이 시행규칙을 딱 보면서 형식이 행정규칙이고 내용이 법규명령이라 그래서 상위 법률과 결합하여 비로소 외부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다. 이거를 행규법규로 봤어요. 판례가. 아니, 어떻게? 딱 써있어. 딱 나 법규명령 명찰 차고 왔어. 이런 눈깔빈 판례도 눈깔삐고 교수님도 눈깔삐고 아주 그냥 안과를 아주 그냥 보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교수님도 문제 틀렸고 판례도 틀렸어. 판례도. 이건 뭐야? 법규. 어쨌든 결론은 같아요. 결론은 같아서 법규명령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랑 밑에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1조 사항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이게 포함된 게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대는 소를 포함한다. 이건 내용이 법규명령. 이건 내용의 행정규칙. 그럼 뭐예요? 법규명령이지. 내용이 법규명령이지. 구체적으로 규정한 시행규칙 31조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이걸 만약에 여기만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여기만 보면 법규행규니까. 법규행규인데 시행규칙이니까. 하지만 인가기준 있잖아. 이거 어쩔 거야? 인가기준. 그죠? 인가기준. 저 부분 생각하면 이거는 법규. 그러니까 2번, 3번은 법규예요. 법규인데 무슨 이견이 있어. 뭘 또 결합을 해, 결합을 하기는. 결합을 이렇게 좋아해. 판례 정신 차려. 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가 정한 별표 15의 행정처분 기준은 구 식품위생법 58조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 등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행정처분 기준이죠. 법규명령식의 행정규칙입니다. 이걸로 끝나? 우리 5번까지 아니죠? 나 방금 읽고 들어왔어. 이거 말고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네. 이건 뭐예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이거랑 똑같은 거지.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법규행규 두 개가 1사가 법규행규, 2, 3이 법규. 그래서 얘는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돼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면서 끝낼게요.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사건 있죠.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사건에서 시행령이에요. 법규행규인데 법규행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법규행규인데 시행령이면 법규명령 맞죠? 그건 법이에요. 상위법이랑 하위법이랑 있으면 뭘 적용시켜요? 하위법을 적용시키죠. 그런데 이런 잘못하면은 뭐 300만 원, 이러면 500만 원, 이러면 700만 원, 이게 1000만 원까지거든. 이렇게 딱딱 정해놨다고 쳐봐요. 거기에 대해서 판례가 뭐라고 했어요? 최고한도액이다. 최고한도액이기 때문에 여전히 재량이다. 재량이니까 일부 취소 판결할 수 없다. 전부 취소 판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죠. 네. 거기에 뭐가 있었던 게 아니야? 가중규정이나 감경규정이 있었던 게 아니야. 감경규정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최고한도액으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이런 경우는 또 있어요. 영업정지 사건에서 똑같이 그랬어요. 영업정지 사건에서도 요러면 1개월, 요러면 2개월, 요러면 3개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라고 했냐면 최고한도기간이다 라고 했어요. 최고한도기간이다. 그냥 1개월의 범위 내다, 2개월의 범위 내다, 3개월의 범위 내다 이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하죠? 이걸 만약에 기속적 사항으로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법률이 재량권을 줬는데 밑에서 재량권을 없애버린 거죠. 없애버린 거면은 기속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 법규명령이, 지금 이건 시행령이니까 법규명령 맞잖아. 이 법규명령이 상위 법률에 위반돼서 그냥 무효가 돼버려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고집 부리면 죽어요. 아주 고집 부리면 바로 무효됩니다. 그냥 나는 그냥 상한액이었어. 이렇게 해야 지도 살아요. 다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가 최고한도액, 최고한도기간 이렇게 봤던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상한설이 있고 요즘에는 거의 가중규정이나 감경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없어요. 근데 아직도 없는 게 있어요. 아직도 없는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요즘엔 감경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없는데 만약에 감경규정이 없으면
딱 이르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게 상한선인가, 상한설, 그 다음에 기준설, 그게 기준선인가, 기준설, 학설 대립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학설 대립에서 판례는 상한설의 입장을 취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라고? 얘는 법인데 만약 그렇게 보지 않으면 얘가 무효가 돼버린다고요. 생명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단 말. 그러면 그 다음 봅시다. 똑같이 들어가는데 벌금을 부과합니다. 벌점을 부과합니다. 벌점을. 뭐 이런 걸 생각해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사건입니다. 벌점을 부과하는데 요러면 몇 점, 조러면 몇 점 이렇게 해놨어요. 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에요. 상한설, 기준설 중에 뭐가 맞아요? 기준설이 맞아요. 기준설이. 왠지 알아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법규행규인데 시행규칙은 법이 아니잖아요. 판례에 따르면. 법이 아니니까 거기 딱 정해져 있으면 그냥 그대로 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상위법률에 위반됨이 있어? 그런 게 어딨어. 법도 아닌데. 그렇죠? 외부적으로 구속력 미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행정규칙이에요. 단순하게. 그냥 행정규칙이면 그걸 그냥 기준선으로 딱 봐버린다고 하더라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 시행령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상한선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살고 싶으면. 근데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지면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준설에 따라가도 상관이 없는 거야. 우리 판례는 그럴 때 기준설에 따라서 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어느 쪽 입장이냐? 법규명령이면 예, 행정규칙이면 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그게 합리적인 거 맞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